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오늘은 욕실에서 뵙고요. 히히. 반신욕 하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80년대생들의 유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작가의 이야기예요. 이 책의 작가인 라신 홍글림의 1장 독백 부분이 총 6개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독백. 퇴근길, 전쟁의 폐잔병. 2017년 가을쯤 트렌치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 게 흐릿하게 기억나는 걸 보니 초가을이었던 것 같다. 6시쯤 퇴근을 해서 회사 앞 5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 당시 다니던 회사는 양재 외곽에 있어서 회사 앞에서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쯤은 가야만 양재역 또는 강남역으로 환승할 수 있었다. 주변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정이다 보니 저녁 6시만 되면 비어있던 정류장이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곤 했다. 버스 정류장 앞 좁은 2차선은 퇴근하는 차로 얼기설기 얽혀 짜증이 섞인 클락슨 소리가 줄곧 들려왔다. 빵빵 빵빵 빠빠빠빵빵빵 들리는 거 같죠? 클락슨 소리를 뚫고 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갔다. 빨리 일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몸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결의 같은 게 느껴졌다. 긴장하고 있다가 버스가 정차하면 재빨리 뛰어가 타야 하는데 그날은 그럴 힘조차 나지 않았다.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포기하고 버스 한 대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도 한 대 더. 아침에는 콩나물 시럽처럼 가득 찬 2호선 지하철. 저녁에는 빼곡한 만원 버스에 몸을 싣는 하루. 매일 꾸는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 심리적 피로감은 차곡히 쌓여가고 있었다. 문득 제법 당찬 마음으로 첫 출근했던 날을 떠올려 봤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려도 즐겁게 다녔던 시기가 있었다. 출퇴근길 교통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이제 막 사회에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에 들떠 꽤 씩씩했다. 직장에 취업하기 전도 굉장히 전쟁 같지만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도 전쟁 같네요.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쾌한 일로 출퇴근 시간이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곪은 것이 다른 점일 테다. 나에게는 끔찍한 퇴근길이 누군가한테는 늘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내 마음이 지옥이니 세상도 지옥으로 보였음이 분명하다. 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포기하듯 양보를 하기 시작하니 끝도 없이 순번이 밀려났다. 서울에서의 삶은 계속 이런 식일까? 이 말 되게 찔리네요, 그죠? 서울에서의 삶은 계속 포기하듯 양보를 하면 끝도 없이 순번이 밀려나는 삶. 서울의 삶은 이런 걸까요? 밀리고 밀려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쯤 헐렁한 버스가 오면 아무도 밀치지 않고 밀쳐지지도 않고 탈 수 있었다. 퇴근길조차 경쟁을 해야 하다니. 매일같이 벌어지는 퇴근길이 전쟁이라면 난 늘 폐잔병이었다. 하루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냅다 달리는 차들의 바퀴에 눈이 갔다. 빠르게 굴러가는 은빛 휠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 바퀴에 치인다면 모든 게 끝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조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흠칫 놀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라고 한다. 하는 생각이기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죠. 죽음을 굉장히 가벼이 보는 상태,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살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조직의 구조적인 답답함, 나아가지 못하는 기분 등으로 시작된 스트레스가 어느새 내 삶의 곳곳에 전이 되듯 퍼져나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직장에 더 다녔다가는 정말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하게 3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쉬는 동안 은유 작가님의 책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책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산업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전에 취약한 곳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 아이들이 심리적 절벽 끝에서 SOS를 보냈을 때 어른 중 누구도 회사를 그만둬도 된다고 말해주지 못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성실함, 인내심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안타까운 아이들의 사연에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았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라고 나에게 왜 말해주지 못했을까?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면 무조건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도 괴로운 날이 여러 날 지속한다면 스스로 말해줄 셈이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라고. 달리는 바퀴를 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네요. 대한민국의 사회는 성실함과 인내심이 없이 버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거의 불가한 구조, 문화, 그것을 미덕이라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문화를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면 죽을 각오로 해봐. 응? 목숨보다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 뭔가 좀 많이 이상하긴 하네요. 코로나로 우리 아프면 집에서 뭐 쉬세요, 집에서 3일 쉬세요, 뭐 이런 문구가 한창 왔었거든요. 굉장히 어색했었던 기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죽어도 회사를 출근하고 죽어라, 뭐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집에서 3일 쉬세요. 여전히 그건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정착이 될까요? 이 코로나가 더 반복돼야 될까요? 참 씁쓸하게 첫 번째 글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라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3개월간의 휴직 기간 내내 고민하다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 나를 아프게 만드는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퇴사 후에도 한동안 그냥 푹 쉬면 좋으련만 조급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이러다 영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우울증 환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 거라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고 싶었다.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라면 애초에 살아가는 것에 이유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하면 찾지 못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게 되면 결국 죽을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나의 성과와 존재의 가치를 동일시하면서 무언가 이루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길가에 풀이 자라듯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서 존재할 뿐인데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무의식 속에 인생을 승패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한 존재하는 것에 실패할 수는 없다. 목표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아등바등하며 살아갔나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 질문해보니 자연스럽게 대답이 떠올랐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개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커다란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기보다는 나를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자고 마음먹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줄여 삶의 규모를 축소해 조금 덜 벌더라도 덜 괴롭게 살 방법을 찾자고 다짐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수없이 나 자신에게 물었던 답이 없는 질문, 도대체 왜 살아야 하냐는 질문을 그제야 내려놓게 되었다. 어차피 나고 한 거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남들과는 다른 샛길로 빠져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도 죽고 싶다면 그때
또 쉬어가자고 마음 먹었다. 마지막 말이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죽고 싶다면 그때 죽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죽고 싶다면 그때 또 쉬어가자고 마음을 먹었다. 아, 찡하네요 진짜. 장례비는 평균 1,000만 원. 사실 장례비가 평균 1,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자식들이 서로 얼마 낼지 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1,000만 원을 어떻게든 남겨놓고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인생의 끝을 상상하며 그래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유서를 쓰자니 마치 이사를 위해 캐캐 묵은 짐을 꺼내 정리하듯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장례 방법과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적어본다.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수목장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유지를 망설이던 종신보험은 장례식 비용을 위해 놔두기로 했다. 이 마지막 말이 진짜 세지 않아요? 유지를 망설이던 종신보험은 장례식 비용을 위해 놔두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상하게도 유서를 써본 이후로는 어떻게 죽을지 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건 아마도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여행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듯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인생이 여행이라고 생각해보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아도 절망적이지는 않다. 여행의 끝에는 추억이 함께할 테니 말이다. 우리가 죽을 때 뭔가 그 사건 사고 겪으신 분들이 그 인생의 그 사건 사고가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흘러가는 경험을 해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더 성실하게 더 나답게 살게 됐다 이런 어떤 회고들을 많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데 죽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 내 삶이 좀 더 나답게 풍성하게 진지하지만 짓눌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 2막인데요. 퇴사할쯤 살고 있던 원룸도 건강을 더 악화시켰던 게 분명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줄이시려고 역세권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으신 거죠. 극장 같은 곳인 거죠. 인간의 어떤 어느 정도의 삶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의 공간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러니 내가 아플 수밖에 없었구나를 나중에 깨달으셨다는 내용이에요. 효율을 고려한 선택이었는데 효율만 쫓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내가 나를 잘 모르고 했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없었다가 굉장히 절규죠. 그래서 서울에서 살았던 동네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어떤 물건들, 우리 좀 소유욕이 다 있잖아요. 많이 줄이고 버리고 하신 거죠. 장미를 한 송이 사기도 하고 걷고 싶을 때 많이 걷고 침대맡에서 책도 많이 보고 감정을 적고 지독하게 우울한 날들도 있었지만 또 그럭저럭 괜찮은 날도 있었고 이렇게 보내면서 갖고 싶었던 우울감을 겪던 내가 조금씩 괜찮다고 지금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자고 되새기며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제일 와닿는 건 우선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걸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참 재밌는 게 지키지 못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못했다는 나를 굉장히 자책하고 막 몰아세우고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쵸? 뭐 되게 한심하게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뭐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게 되셨대요. 그리고 소비하는 습관도 리셋이 좀 되셨는데 한참 회사 다니실 때 이제 돈을 어쨌든 벌잖아요. 근데 버는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으니 비싼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비싼 물건을 산다든지 등으로 비싸게 소비를 하며 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 거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장, 뭐 부장 막 임원 막 했어. 근데 암 걸려. 그래서 벌어놓은 돈 암 치료하는데 다 쓰고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받은 선물이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힘들어지는지 알게 되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힘들어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어느 지점에서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계속 몰아세웠겠죠. 타인의 시선으로 조금은 또 자유로워지실 수도 있었대요. 앞으로도 삶에서 문제는 계속 생길 거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딸려오겠지만 이전처럼 나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버려두는 것, 방관하는 것, 방치하는 것, 이게 가장 좀 무서운 형국의 폭력이다 라고도 하더라고요.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 지금이 인생 이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인생은 이막의 의미가 좀 다르니까요. 주 3일 근무, 제목만 읽어도 마음이 즐겁네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가고 있을 때쯤 지인에게서 면접 볼 생각이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습이나 할 겸 면접 약속을 잡았다. 막연하게 새로 다닐 회사는 사회에서의 인지도나 연봉보다는 일할 때 마음이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계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연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통 면접을 가면 조금 붙고 싶다, 떨어지면 패배자야, 이런 게 되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강렬하게 원할 때 자신이 그 강렬하게 원했던 게 안 됐을 때 되게 패배감을 크게 느끼게 되니까 되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회사를 고를 때 많이들 어떤 사회적 인지도, 연봉 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걸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니긴 한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회사가 많이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연봉과 사회적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회사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얘기일까요? 면접에서 보통 하지 않는 얘기가 뭐 고객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해도 되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선후배가 어려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면접에서 굉장히 점수를 깎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얘기를 했대요. 면접장에서. 그랬는데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 당신이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견뎌냈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서 뽑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인연이 되려면 이렇게 또 되기도 하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용기를 한 번 더 낸 거예요. 우리 작가님이, 홍글님이. 그렇다면 나도 원하는 조건을 던져보고 싶어졌다. 정규직으로 계약하되 3일만 일하고 싶습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 일이 많고 사람이 급해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승낙이 떨어졌다. 3일 근무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다니. 빠라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차피 해도 안 해도 내가 안 해서 힘들고 하면 해서도 후회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고 후회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명확하게 결정은 나잖아요. 3일 근무를 1년 내내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회사원인 내가 기본 소득을 벌어오고 글 쓰는 내가 쏠쏠한 용돈을 벌어오는 그런 그림을 꿈꿔본다. 언젠가는 글 쓰는 내가 회사원인 나를 앞지르는 날도 오지 않을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게 있다면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든 즐기는 마음으로 지속해보자는 마음가짐이다. 저 여기서 되게 공감됐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하는 일로 현재 회사에서 하는 그 기본소득을 넘어갈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응원하고 싶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크크. 생전 장례식. 저는 사실 이 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전 장례식을 치른 김병국 할아버지라는 분이 뉴스에 나오셨대요. 전립선 말기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여서 생전 장례식 하기를 원하셨대요. 죽어서 영정사진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냐. 살아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 불러놓고 맛있는 거 먹으며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참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을 닮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인간에게 맞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고 나면 유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도할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누군가한테는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이 장례문화라는 건 2, 3일 안에 쇼부를 딱 치잖아요. 고인과 조문객과 유족 모두에게 참 아쉬운 장례 문화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장례식도 상상해 본다. 갑작스럽게 죽지 않고 오래 살다가 지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나도 생전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살아있는 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즐거웠던 추억을 다시 나누고 싶다. 하루 종일 음식을 즐긴다는 유럽 사람들처럼 한나절 맛있는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며 밀린 이야기로 남아있는 시간을 꽉 채우고 싶다. 아마도 내가 자연사를 할 때 즈음에는 더 진보된 장례 문화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삶의 마지막은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대화로 채우고 싶다. 언젠가 죽을 인생, 어떤 엔딩을 맞이하고 싶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왜 벚꽃 엔딩 생각나지? 80년대생들의 유서, 작가님의 1장 독백 부분을 같이 읽어볼래? 읽어봤는데요. 2장은 대화, 즉 80년생부터 89년생의 분들의 설명의 인터뷰와 유서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을 같이 읽어드릴지는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같이 또 읽어보는 즐거움을 다음 시간에 느껴볼게요.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해요. 그렇게 살아. 지금은 1인분만 하고 싶다. 근데 1인분이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곱일레 플레이였습니다. 안녕. 반신욕 끝.